안녕하십니까. 책임근제보험 이론과 실무 두 번째 시간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1강에 이어서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학습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 특수불법행위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자, 우리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특히나 뭐 촉법소년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형사적인 부분이고요. 자,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무능력자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책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부모와 같은 부모님, 학교, 교장, 선생님, 유치원 등과 같이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요.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친권자라든지 후견인, 그 다음에 유치원 원장이라든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책임을 지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로서 본인이 감독을 잘못한 것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 의무자가 본인이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감독을 받는 책임 무능력자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지는 이유는 감독 의무라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자기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은 첫째,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이 있으려면 일단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 행위, 그렇죠? 즉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간에 책임 무능력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이 어떤 이제 병동에 모여 있다가 한 명의 환자가 도망을 쳐서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은 잘못해서 불을 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책임 무능력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사람 행위 자체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하지만 소년원 처분을 받고 하는 것들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민법에서도 책임 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감독 의무자로서 감독 의무를 해태해야 됩니다. 해태한다는 것은 게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독 의무자나 또는 이를 가름하는 즉 대신하는 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야 하고요. 감독자 책임을 면하려면 의무 위반이 없음을 감독 의무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감독자 책임을 면하려면 의무 위반이 없음을 감독 의무자가 증명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저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과실 책임주의의 첫 번째 유형인 입증 책임의 전환, 즉 중간 책임주의가 여기에서 법령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감독자 책임을 면하려면, 즉 책임을 면하려는 자가 의무 위반이 없음을, 즉 본인이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어찌됐건 간에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사실상의 무과실 책임, 중간 책임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과실 책임주의의 유형에서 입증 책임의 전환, 중간 책임주의를 배웠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처럼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감독 의무자가 입증한 때에는 면책 조항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독 의무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것을 입증한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의 무과실 책임주의, 중간 책임주의는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면책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주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 중에서도 입증 책임의 전환, 중간 책임주의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사용자 책임인데요. 자,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와 사용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즉 이제 일반적으로는 직원이 되겠죠. 그렇죠?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은 사용자인 사장님은 사무실에 가만히 있는데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던 직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 불법행위의 결과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면서 일만 지시했던 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을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붕어빵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제가 혼자서 붕어빵을 팔 때와 제가 직원을 고용해서 붕어빵을 훨씬 많이 만들어서 팔 때 어떻다고요? 그렇죠. 저에게 이익이 늘어나고 그리고 혼자서 붕어빵을 팔 때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과 직원이 2명, 3명, 4명 늘어났을 때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 그리고 사람이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도로에 자동차 교통량이 많아지면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듯이 그렇죠. 차가 100대 있을 때와 1000대 있을 때의 교통사고 건수는 최소한 100배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똑같이 나 혼자서 붕어빵을 팔 때와 사장님 혼자서 붕어빵을 팔 때와 직원이 있을 때는 그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장님인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을 무과실 책임의 한 종류인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책임은 민법상에 있는 책임의 한 유형인데 특수 불법행위 책임 중에 한 유형인데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자,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가 왜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자, 사용자 책임은 과실 책임 원칙을 따르면서 그렇죠. 피용인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과실 책임 원칙을 따르는 거죠. 위험 책임에 대한 요청도 수용한, 즉 피용인을 사용자가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일이 불법행위가 생길 일이 커진다는 위험이 증대한다는 위험 책임에 대한 요청도 수용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위험 책임의 절충적인 책임을 두 개를 믹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용자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뒤에서 학습을 하시겠지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용인과 사용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학습하신 것처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어떻다는 것이죠? 내 책임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내가 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 월급 받는 직원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자본금도 많고 시설도 많고 뭐 이렇게 훨씬 재산적 상태가 유리한 회사한테 청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즉 연대 채무 규정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대 채무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용인의 불법 행위와 그다음에 사용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면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좀 더 배상을 할 능력이 통상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그렇다면 피용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첫째가 대위 책임설이고요. 두 번째가 고유 책임설입니다. 자, 그래서 대위 책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을 대신해서 즉 불법 행위를 한 피용인을 대신해서 누가 사장님인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하는 것을 대위 책임설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 이 대위 책임설의 근거는 우리가 무과실 책임주의의 근거에서 배웠던 보상 책임설에서 그 보상 책임설의 학설에 따라서 제2 책임설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인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사용자가 이제 만약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제 즉 대위 책임설이 타인의 손해를 대신 배상해 주는 것이니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공통점에서 배상자 대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줬기 때문에 그 실제 불법행위를 한 피용인에게 어떤 것을 손해액 지급한 손해액 전액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대위 책임설의 입장이고요. 자, 고유 책임설은 뭐냐면 사용자 자신이 원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피용자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사용자에게 지시나 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손해배상을 했을 때도 대위 책임설의 입장과 달리 고유 책임설은 이미 사용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 비율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만 피용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원칙적으로는 대위권을 행사하거나 그리고 또는 배제하거나 제한된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고유 책임설의 입장입니다. 뭐 지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다지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 사회 현실에서 또는 배상 책임 보험 관계에서 과연 어떻게 이 사용자 책임의 법률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배상 책임보험이 있는데요. 이번 이제
이거는 기업이나 가게나 이런 것들 영업장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입하시는데요. 이 가입 주체는 누구냐면 그렇죠. 그 업체의 대표님이 가입을 하십니다. 아니면 뭐 업체가 법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법인 이름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누구에서 발생하냐면 그 업체의 시설이나 또는 그 업체의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업체의 시설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업체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과연 그렇다면 배상책임보험사의 즉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는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우리 영업배상책임보험 파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자, 사용자 책임의 요건은 그래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해야 된다. 즉 사용관계, 즉 근로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관계라는 것은 어떤 사무에 종사하기에는 사용 비용의 사용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고용관계, 즉 사장님, 직원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사용관계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사용관계는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영리적인지 일시적인지 또는 비영리적인지 뭐 계속적인지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저 사용관계가 인정이 되기만 하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고용관계는 당연히 사용관계이고 반드시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책임 두 번째 요건으로 타인을 사용해서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요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일을 시킨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 쉬운 말로 일을 시킨다는 뜻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계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보통이겠지만 반드시 고용계약이 아니어도 위임계약이나 다른 뭐 조합계약, 기타 등등의 다른 민법상, 상법상 계약에 따라서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즉 예를 들어서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만 있으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요. 계약의 보수, 즉 실제 대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용관계의 기간이 짧은지 긴지는 중요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 없이 폭넓게 사용관계만 인정이 되면 사용자 책임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용자가, 그렇죠. 이제 불법 행위를 직접 한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서 손해를 주었다. 즉 이거를 사무집행 관련성이라고 하는데요.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의 외형을 같은 경우까지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외형을 신뢰한 피해자 측의 사정만 고려해야 한다는 외형 이론에 따라서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을 제가 함축해서 써놔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호텔리어로 근무하는 직원이 비번 날 호텔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마침 근무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다른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 비번 날 호텔을 방문한 호텔 직원이 그 손님을 폭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 입장에서는 호텔이라는 사용자의 피용인인 직원에 의해서 불법행위, 고의로 맞아서 고의로 주먹을 휘두른 그 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호텔 측에다가 손해배상을 요구했겠죠. 그런데 호텔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 고용관계가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우리 사고 당시에는 비번이었다. 따라서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 즉 사용관계는 있지만 사무집행 관련성은 없다. 그러니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했죠. 이때 피해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 호텔 근무복을 입고 있어서 나는 호텔 직원인 줄 알았고 당연히 호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외형상 봤을 때 누구나 호텔 일을 하고 있는, 즉 사무집행 관련이 있다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으니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했죠. 자,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됐습니다. 외형 이론이 적용이 된 것이죠. 자, 이래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게 맞았어 라는 게 인정이 되면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는 것은 사용자와 불법 행위를 한 피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도 제3자가 될 수 있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도 제3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말했죠?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그러면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도 근로 중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직원의 잘못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이니까 아까 우리가 보상책임주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산재보상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 책임했다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청구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청구권이 모두 생길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다고요? 같은 사용자에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배상책임보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모든 이런 이제 민법상 또는 어떤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제3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제3자라는 것은 보험의 영역에서 보면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와 배상책임보험 영역에서는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와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어떤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는 자, 사용자와 불법 행위를 실제 하게 된 피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그 파트 D로 넘어가면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때 이제 제3자의 범위에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해당되는 챕터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요건으로 사용자가 면책 사유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해야 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즉, 요건을 보십시오.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한 주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면책이 된다는 거죠. 즉 이것도 뭐죠? 사용자 책임도 네, 그렇습니다. 중간 책임주의,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겠죠. 중간 책임주의, 입증 책임의 전환. 자,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를 입증하는 거 그리고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손해가 생겼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당연히 그렇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을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책임이 성립이 되면요. 자, 요건사항 생각을 해보신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한 피용인과 사용관계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 그리고 자기에게 규칙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때 책임을 지는 것은 둘의 책임 관계는 연대 책임, 그 중에서도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 제3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불법 행위를 한 피용인과 사용자 모두에게 또는 각각 나눠서 편한 대로 본인이 원하는 유리한 방향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각각의 배상 의무자, 즉 피용인과 사용자는 그 청구에 대해서 어떻죠? 전액을 배상해야 될 의무, 연대 채무자로서 전액을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에서 부담하는데요. 연대에서 부담하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회사와 같은 사용자가 더 높겠지요. 그랬을 때 피해자를 결국은 피해자 보호가 두텁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피해자가 만약에 배상 의무가 훨씬 여유롭게 있는 재산이 즉 많은 사용자에게 배상을 받았을 때, 자, 그 사용자는 과연 피용인에게 그 돈을 배상한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애석하게도 우리 민법 규정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자,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것, 즉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권리, 즉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변제자 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학습하신 것처럼 사용자 책임의 본질이 대위 책임설이냐 고유 책임설이냐에 따라서 대위 책임설과 고유 책임설의 입장에 따라서 각각 대위권이 인정되는가 또는 대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시면, 자, 대위 책임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전액, 즉 사용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고요. 고유 책임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즉 사용자의 고유 책임 비율, 그렇죠? 그 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을 제외해서 초과해서 나머지 비율, 즉 피용인이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담해야 될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고유 책임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에서 이 사용자 책임의 대위권, 구상권을 해결하고 있냐면, 원칙적으로는 대위 책임설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사용자의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높게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즉 피용인의 고의 사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한 과실 사고, 그렇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대위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라고 판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고유 책임설과 비슷하게 판례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고유 책임설을 채택했다라고 판결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대법원에서 실제 운영하는 것은 고유 책임설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피보험자인 사용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인 제3자에게 대신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을 때, 이때 보험사는 대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이때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용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리권 행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험사가 한 푼이라도 받아오는 게 좋음에도 한 푼이라도 받아와야 되는 게 보험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판례의 경향이 그러니까, 그렇죠. 보험사들도 그 보험사의 실무자분들도 거기에 따라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은 사용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피용인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누구와 사용자와 피용인이 연대하여 배상을 누구에게 제3자에게 하는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민법에 있는 또 특수불법행위 중에서 도급인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도급인 책임에서 도급인이란 무엇이냐면, 자, 일의 완성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하고요. 일의 완성을 해줘야 될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건설회사를 선임했어요. 우리나라 굴지에 모 건설회사를 선임을 해서 아파트를 짓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재건축 조합은 도급인이 되는 것이고요.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한 그 건설회사는 수급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즉 아파트를 지어서 완성해 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죠?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할 일이죠. 그렇죠.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다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그렇죠. 수급인이 사용자 책임이 있던, 불법행위 책임이 있던, 기타 어떤 다른 책임이 있던 간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도급인에게는, 즉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같은 도급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 예외적으로는 책임이 있어요. 그 요건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고,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도급인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급에게 대한 책임이 없고,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가 우리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건설업자를 불렀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집을 어떻게 짓는지 이렇게 눈으로 보고만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 일에, 즉 새로 집을 짓는 일에 제가 관여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 그저 그냥 그 건설업자에게 부탁만 하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잘 지어주세요.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이렇게 분이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런데 완전히 도급인이 갑인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졌는데요. 그 굴지의 기업에서 도급을 준 것이죠. 다른 하청업체한테. 그 하청업체 어떻게 했죠? 자, 빨리빨리 하루에, 일주일에 2개층씩 아파트를 올리라고 했답니다. 2개층씩. 자, 이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굴지의 건설회사는 어떤 일을 했죠?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만큼 무리한 요구를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수급인인 하청업체한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경우가 돼야,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입증이 돼야 도급인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급인 책임하고 다른 이제 책임과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시면, 자, 민법 제757조 도급인 책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도급인이 사용관계,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 책임은 반드시 고용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계약, 기타 다른 계약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즉 상하관계만 인정이 되면 사용관계가 인정이 되고요. 즉 그렇죠. 그 상하관계는 외형 이론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위아래로 벌어져 있는 상하관계라고 한다면,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급인 책임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죠? 사용관계는 고용관계보다 훨씬 폭넓은 관계고 상하관계만 인정이 되면 사용관계가 인정이 되니까 굳이 도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사용자 책임으로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수급인이 행하고 있는 작업의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하독을 줬던 그 아파트 건설회사 현장에서는 사용자 책임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저희 집을 제가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저는 사용자 책임 관계는 인정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가 건설업자가 더 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른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설계대로 짓고 있는지, 규정은 준수해서 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저 잘 부탁한다고 잘 지어주세요라고 부탁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도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관계가 상하관계가 인정이 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용자 책임이 도급 관계라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이고요. 자, 도급인이 또한 어떤 자재를 공급해 줬는데 그 자재가 불량이라고 한다면 도급인이 불법행위 책임도 질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사용자 책임과 도급인 책임, 사용자 책임과 도급인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도급인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사용관계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이 되면 사용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원칙적으로 도급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 등에 문제가 있다면 도급인에게 별도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인데요. 자,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공작물이라는 먼저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적 사람의 손을 거친 것 모든 것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자동차, 그다음에 땅 위에 지어진 집, 건물, 예, 그다음에 무슨 교량, 터널, 비행기, 선박, 전부 자전거, 킥보드 전부 공작물에 해당을 하고요. 자, 공작물 책임이 인정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 붕어빵 기계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랬죠. 붕어빵 기계가 한 대 있을 때, 두 대 있을 때, 세 대 있을 때 위험이 증가한다는 위험 책임설에 따라서 공작물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공작물에 해당되는 요건은 공작물에 해당돼야 된다는 거, 공작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 사람의 손을 거친 것은 모두 공작물이다 라고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공작물 책임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자라는 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추어야 될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어떤 건물의 난간이 규정한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작물의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난간에 서 있던 사람이 떨어졌다면, 떨어져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그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안전성이라는 것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 조치의 의무를 다하는가. 즉, 제가 그 난간의 높이가 1.5m로 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1.2m를 함으로써 사람이 떨어졌다면 어떻죠? 그렇죠. 안전성이,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최소한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공작물 책임도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긴 하지만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증명 책임은 피해자가 진다는 거죠. 즉, 아까 그 난간의 높이가 통상의 안전성을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보다 낮더라, 아니면 재질이 약하더라 하는 것까지는 누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뭐 인과관계가 없다면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책임을 지지 않는 건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겨야 된다는 거. 자, 난간의 예를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죠. 자, 면책 사유가 없을 것. 자, 면책 사유라는 것은 일단 점유자가 공작물 책임을 지는데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면 면책이 되지만, 이때도 소유자는 면책이 되지 않고요. 점유자의 면책 사유는 책임을 면하려는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모든 안전 조치를 다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성공적으로 입증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책임, 즉 순수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을 지고,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러면 어떤 책임이 되겠죠? 그렇죠.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입증 책임의 전환, 중간 책임이 될 것이고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하자로 인해서 손해만 생기기만 하면 공작물 점유자는 책임이 없어서 떠나버렸다 하더라도 자기는 언제나 최종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죠? 그렇죠. 순수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을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순수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주의, 즉 입증 책임의 전환이나 중간 책임주의가 아니고, 우리 민법 체계에서 순수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주의를 부담하는 특수불법 행위는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유일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배상 의무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되고요. 공작물의 점유자는 면책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공작물 점유자가 일단 책임의 전면에 1차적으로 나서지만, 만약에 면책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 2차 책임을 지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하자로 인한 손해이기만 하면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해야 되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권이란 무엇이냐, 점유자란 누구냐, 소유자란 누구냐, 소유권이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학습을 한 이유가 바로, 자, 공작물 점유자가 있더라도 공작물 소유자가 별도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누가 점유자이고 누가 소유자인지 이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공작물 점유자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소유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점유자인 임차인이 먼저 책임을 지고요. 자, 임차인이 귀책 사유가 없어서 입증을 해서 면책으로 빠져나간다면 그 건물을 임대해 준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난간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
요 이제 세 가지 특수불법행위,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이제 학습을 하셨는데요. 이번 시간 마지막 챕터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됩니다. 자, 동물의 점유자 책임도 마찬가지로 자, 사용자 책임, 책임 능력자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처럼 입증 책임이 전환된 즉 중간 책임주를 취하고 있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동물이 손해를 가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사용자 책임하고 차이점이 보시면 동물이 손해를 가해야 되는데 사용자 책임은 피용인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하고요. 자,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동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학습하실 때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셨냐면 점유권의 종류에서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직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실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하였고요. 자,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를 매개로 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고 했는데요. 자, 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란 오직 직접 점유자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이 동물이 손해를 가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면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동물의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가 배상 의무자에 해당하고 공작물 책임과와 달리 점유자의 간접 점유자는 제외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맹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요. 제가 부득이 며칠 집을 떠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옆집 사람에게 제가 키우고 있는 맹견의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 사람 마당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 맹견을 이제 옮겨놓고 저는 이제 집을 떠난 상태에서 만약에 그 맹견을 관리해 주던 옆집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문제가 되겠지요. 이때 책임을 누가 지는가? 맹견의 소유주인 저는 간접 점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맹견을 위탁하고 떠났거든요. 그리고 맹견을 맡은 사람은 우리 이웃 사촌이시죠. 이분이 맹견을 직접 관리하는 직접 점유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누구만 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직접 점유자만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집을 떠나 있던 저에게 연락이 온들 저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지지 않고요. 다만 그 맹견을 맡았던 이웃집 사람이 동물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서울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연을 하던 코끼리가 탈출을 해가지고 그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식당가를 침입해서 그 식당 시설이랑 다 이런 걸 막 집기를 해집어놓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 코끼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 그 코끼리를 사용 관리했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는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마치 유사한 것이 뭐와 비슷하냐면, 네, 그렇죠.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 책임하고 유사합니다. 자, 동물도 책임을 지지는 않고요. 책임 능력자도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누가 그 책임 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과 동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민법 특수불법행위 첫 번째 표 과정 진행해서 학습 같이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민법 특수불법행위하고 이어서 민법 외에 다른 법에 규정된 특수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